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도둑고양이도 지나치기 망설일 만큼 으슥한 절 입구에 서자 나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습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적시는데 그 순간만큼은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 큐레이터로서 이번 전통 불교미술 특별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방문이었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이끼 냄새와 축축한 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작은 돌다리를 건너고 오래된 계단을 올라 법당 앞에 섰을 때 묘한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디선가 느꼈던 감각 같은. 유나 씨가 오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성 스님이었습니다. 전시 협의차 몇 번 통화했던 주지 스님이었죠. 미간 사이 잔주름이 깊게 패인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눕시다. 스님을 따라 법당 옆 작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벽에는 절의 역사를 담은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흘깃거리며 자리에 앉았죠. 스님은 조용히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길은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네, 괜찮았어요. GPS가 있으니까요. 대화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내 시선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쫓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무심코 벽을 훑던 눈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흑백으로 바랜 단체 사진, 30명 남짓한 비구니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이 느껴졌고 귓가에선 이명이 울렸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까맣게 깎은 머리카락과 승복이 낯설어도 그 눈매와 입술은 틀림없었습니다. 혹시 말이 목구멍에 걸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진성 스님은 내 손짓을 따라가더니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작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련 스님이십니다. 우리 절의 비구니이신데 외부인과 접촉을 하지 않으십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그 세월이 순식간에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지만 어떻게든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이분이 제 어머니일 수도 있을까요? 스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이 얼굴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목에 걸린 염주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련 스님은 25년 전 이미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그 말이 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의 염주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 제게 남겨준 유일한 물건. 불현듯 손끝이 떨렸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련 스님은 외부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의 인연들은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가 쏟아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발 스님, 제발 단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그분이, 만약 그분이 정말 제 어머니라면.
진성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 씨, 때로는 불이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그렇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절반은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나는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럼 전시작품 목록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말을 마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그날의 마지막 표정, 법당을 지나 작은 정원으로 나왔을 때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퉁이를 돌던 한 비구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 오른쪽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내 기억 속 어머니의 얼굴에도 같은 자리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 얼굴에 깊이 내려앉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어머니, 내 입에서 작게 흘러나온 단어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급히 몸을 돌려 암자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뻗어졌습니다.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땅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내 어머니. 그날로 나는 절 근처 마을의 작은 여관방을 빌렸습니다. 낡은 방 창문으로 보이는 먼 산 위에 절의 기와 지붕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염주를 어루만졌습니다. 기다릴 겁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찾아왔으니까요. 여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밤새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어제 마주친 비구니, 제 어머니라고 확신했던 그 얼굴.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창문 밖으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안개가 보였습니다. 산속 마을의 새벽은 서울보다 더 깊고 차가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세 통의 부재중 전화, 미술관 관장님이었습니다. 답장은 나중으로 미루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꼭 만나야 해. 거울 앞에 서서 목에 걸린 염주를 매만졌습니다. 창백한 얼굴, 잠 못 이룬 눈가의 그림자.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여관 아래층 식당에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끝이 떨려 국물이 흘렀습니다. 아가씨, 여기 관광하러 왔어?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뭐 비슷해요. 어제 연화사에 갔다 왔다며? 산길이 험한데 혼자 다니기 조심해. 할머니의 말에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작은데. 행자 녀석이 아침 일찍 와서 얘기하더라고. 도시에서 온 예쁜 아가씨가 절에 왔다고. 할머니, 혹시 절에 계신 수련 스님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스님은 말이 없어. 25년째 거의 말을 않는다더라. 25년이요? 그래. 내가 알기론 그때 와서 줄곧 있었어. 사람들하고는 거의 어울리지 않아. 혼자 암자에만 있지. 25년. 그 숫자가 또다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 수련 스님이랑 무슨 관계라도 있어? 질문을 회피하며 국밥을 급하게 들이켰습니다. 할머니는 더 캐묻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여관을 나서자마자 다시 절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비가 내려 길은 질척거렸습니다. 우산 아래 쭈그리고 산길을 올라가는데 물기를 머금은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 갔던 날의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절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진성 스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제 본 그분, 정말 제 어머니가 맞다면 꼭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스님은 오래도록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련 스님께서 만남을 거부하셨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요? 왜 거부하시는 거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아마도 수백 번은 했을 법한 동작으로 천천히 염주알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인연의 끝을 스스로 정한 분입니다. 그분께는 그 선택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비가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 외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온 진실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구멍을 메울 유일한 기회를. 스님,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대로는요. 진성 스님의 눈에 측은함이 어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절 건너편에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달빛 찻집이라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그곳의 주인 미영 씨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찻집 주인이요? 네. 미영 씨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절에 대해서도 많이 압니다.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도울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절을 나와 비 내리는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달빛 찻집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늑한 한옥 찻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차향이 코를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쉰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쪽진 머리에 소박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도시적인 세련미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미영 씨신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에서 오셨군요. 진성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그녀는 곧장 차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의 움직임이 부드럽고 우아했습니다. 잠시 후 은은한 향기가 퍼지는 차가 내 앞에 놓였습니다. 스님이 절 소개해 주셨나요?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마을은 작아요. 뉴스가 빨리 퍼지죠. 특히 도시에서 온 젊은 여성이 수련 스님을 찾는다는 소식은요.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유나라고 합니다. 수련 스님이 제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25년 전, 그때 오셨던 분이군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세요? 수련 스님에 대해서요?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련 스님은 그 후에 이곳에 나타났지요. 화재요? 미영은 입술을 깨물고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다만 수련 스님이 이곳에 왔을 때 그분은 심하게 다친 상태였어요. 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고 눈빛은 이미 죽은 사람 같았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미영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새벽 수련 스님은 절 뒤편 샘가로 가서 기도를 올려요. 그곳에서라면 혹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치 별빛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디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은 종이에 약도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디 그분의 평화를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도를 받아들고 찻집을 나설 때 미영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뒤따라오는 차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이 마을에 낯선 이들이 종종 나타난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제 비가 그치고 안개만 자욱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뒤를 돌아보니 검은 세단이 멀찍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이들? 여관에 돌아와 창문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미영의 말은 단순한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약도를 살폈습니다. 내일 새벽 어두울 때 출발해야 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사진 한 장과 어릴 적 우리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염주. 창밖으로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사진과 염주를 챙겼습니다. 여관을 조용히 빠져나와 약도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풀이 바지를 적셨습니다. 어둑한 산길은 이끼와 흙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소리를 죽여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약 20분쯤 걸었을까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샘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위 틈새로 난 좁은 길을 지나자 드디어 작은 샘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검은 승복을 입은 비구니가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고 입술은 소리 없는 기도를 읊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발 아래 마른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구니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려는 듯 몸을 돌렸지만 내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봐주세요. 스님, 아니 어머니.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25년 전 저를 두고 가셨죠. 왜인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목에 걸린 염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것. 제가 매일매일 간직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창백한 얼굴, 25년의 세월이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오른쪽 얼굴에 희미한 흉터. 그 눈동자는 내 기억 속 어머니의 눈과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염주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도 꺼냈습니다. 6살의 나와 31살의 어머니. 그녀의 눈이 사진으로 향했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아직 그걸 갖고 있었구나. 첫 마디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무도 낯설면서 또 너무도 익숙한 그 목소리. 내 어머니의 목소리. 이곳을 떠나라. 그녀의 다음 말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내 삶으로 돌아가.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몸을 돌려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그녀는 더 빨리 걸음을 옮겼고 어느새 아침 안개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내 손에는 여전히 염주와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내 어머니라는 것. 여관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5년 만에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 이곳을 떠나라. 차갑고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가 정말 내 어머니임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여관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문으로 비치는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머릿속은 선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염주가 마치 심장처럼 뛰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자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25년 전 그날 비가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6살의 나는 창가에 앉아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을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항상 부산스럽게 요리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사람이 그날은 손을 떨며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이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엄마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전화가 울릴 때마다 몸을 굳혔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안해져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점심때쯤 어머니는 갑자기 내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낭에 옷 몇 벌과 내가 좋아하던 인형을 넣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잠깐. 여행 갈 거야.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여행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행동에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머니는 갑자기 서랍을 열어 검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상자를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다시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말 잘 들어. 오늘 우리 특별한 곳에 가볼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움에 침을 삼켰습니다. 나 유치원 안 가요? 오늘은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돼. 그 말에 안도감과 함께
이상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유치원에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공부가 내 미래야라고 강조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할 거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우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둑한 저녁이었고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나를 끌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낡은 목조 건물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쉰 목소리가 문 안쪽에서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윤주입니다. 전화드렸던. 문이 살짝 열렸고 새하얀 머리의 노파가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아이들 몇몇이 이불 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감을 잡았습니다. 고아원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요? 나 가고 싶어요. 내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노파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내가 엄마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떠난다는 것을. 엄마, 싫어요. 가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목에 걸고 있던 염주를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는 널 사랑해. 그걸 절대 잊지 마.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한 채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뒤쫓아갔지만 노파가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나는 노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서울 외곽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집이 우리 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눈을 떴을 때 두 뺨이 뜨거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염주를 바라보니 그날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매일 밤 울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차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는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해, 2해가 지났습니다. 8살이 되던 해 나는 입양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는 자상했고 나를 진심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는 항상 비어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자리였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사고 뉴스를 보다가 어머니를 닮은 얼굴을 본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버려진 딸이라는 정체성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입양 부모님이 주는 사랑도,
학교에서의 성공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었습니다. 20살 대학에 입학해 미술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는 일이 내게는 일종의 치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액자 속에 남겨진 과거의 순간들, 그것이 보존되고 해석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1살 미술관 큐레이터가 되어 불교미술 특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시가 나를 이 산속절로 이끌었고 마침내 어머니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긴 회상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여전히 절의 기와지붕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5년.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왜 비구니가 되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도 냉정하게 거부했을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방 안의 침묵을 깨고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미술관 관장님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유나 씨, 어디 있는 거야? 전시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빨리 서울로 돌아와야 해.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내일이면 여기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관장님.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며칠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관장님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유나 씨, 자네 요즘 이상해. 뭐가 있는 거야? 그냥 찾아야 할 게 있어서요. 알았어.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꼭 돌아와야 해.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의 불빛이 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낮에 찻집에서 만난 미영입니다. 내일 아침 찻집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늘 아침 미영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뒤따라오는 차에 대한 경고. 창밖을 다시 살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만날 기회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25년의 기억과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내가 엄마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창문을 통해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문득 여관 방문 밑으로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다가가 보니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장 떠나세요. 글씨는 서툴고 급하게 쓴 듯했습니다. 누가 이런 쪽지를?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다시 밖을 내다보니 이번에는 아래 주차장에 검은 차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본 그 차였습니다. 갑자기 여관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잠들지 않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어머니가 나를 떠난 진짜 이유를, 비구니가 된 이유를, 그리고 그 쪽지의 정체와 검은 차의 정체까지. 이번엔 도망치지 못해요, 어머니.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염주를 꼭 쥐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6시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은 차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쪽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길을 따라 달빛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미영의 메시지에는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찻집 앞에 도착하자 아직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나를 안으로 재촉했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이 잠겼습니다. 찻집 안은 어둑했고 단 한 개의 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 밑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를 준비할게요. 그녀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차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미영 씨,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그 메시지. 그녀는 잠시 차를 우리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온 이후로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강 회장의 사람들이에요. 강 회장이요? 누굽니까?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련 스님과 연관이 있죠.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연관이요? 미영은 찻잔을 내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 그 화재 사건. 강 회장의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말은 모호했지만 무언가 끔찍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어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미영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수련 스님은 그 일 이후에 이곳에 나타났어요. 심하게 다친 상태로요. 그리고 얼마 후 비구니가 되었죠.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차가 흘러넘칠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니가 그 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미영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오랫동안 수련 스님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냥 과거를 묻어두기로 했어요. 수련 스님이 비구니가 되어 속죄하며 살아가는 한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살인자라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강 회장은 과거가 다시 파헤쳐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그 검은 차,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위협할 생각일지도 모르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젯밤 쪽지는 미영이 보낸 것이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미영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가 한 말과 같았습니다. 내 삶으로 돌아가. 하지만 이제는 더욱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이토록 가까이 있는데 못 떠나요. 적어도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때까지는요. 미영의 눈에 걱정이 깃들었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 갑자기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둘 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성 스님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유나 씨, 여기 계셨군요. 수련 스님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 당장 절로 오셔야 합니다. 스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미영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만 보냈습니다. 스님을 따라 절로 향하는 길은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물었지만 스님은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절에 도착하자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나를 수련 스님의 암자로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진성 스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수련 스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스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방 안은 어둑했고 향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 위에 수련 스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어렸습니다. 유나,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슨 위험인데요? 저는 알아야 해요.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왜 비구니가 되셨는지. 수련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 말에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미영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아들을요? 수련 스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어떻게? 미영 씨가 조금 말해줬어요. 그런데 왜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너를 데려가려고 했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였어. 시간이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친부, 강 회장의 아들이었어. 세상이 갑자기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입양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야. 난 너를 지키기 위해 많은 거짓말을 했어. 수련 스님, 아니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 강 회장이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여기 온 것을.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깃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몰라. 그의 아들을 죽인 사람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널 증오해. 내가 숨어 산 25년 동안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어. 그에게 너는 손녀가 아니라 복수의 도구일 뿐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잘못을 내게 대신 갚으려 할 거야.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암자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나, 지금 당장 떠나. 여기서 멀리. 아니요, 어머니.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진성 스님이 긴박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 제발.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 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25년간의 미스터리, 내 정체성의 공백, 그리고 어머니의 선택.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그 강 회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만나야겠어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진성 스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분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나가기 전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랑, 혹은 보호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이었을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곧 돌아올게요. 암자를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당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 중앙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권위적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 씨군요. 당신을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가 내민 손을 잡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 회장은 손을 내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러요. 저를요? 그래. 사실 너의 존재는 얼마 전까지 몰랐지. 너무 철저하게 숨겼으니까. 그의 시선이 암자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25년 전 화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엄마가 말했군요. 당신의 아들이 제 친부라고요?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내 아들은 확실히 당신 어머니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부인지는 확실하지 않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한 걸까요?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제 존재를 부정하는 걸까요? 그럼 제 친부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유나 씨.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엄마. 수련은 내 아들을 죽였어. 그리고 25년 동안 숨어 살았지. 비구니가 되어 속죄한다며. 그의 목소리에 차츰 분노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왜 지금까지 어머니를 내버려 두셨나요? 복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러려고 했지.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기도 하더군.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문제가 많았지. 폭력적이고 통제할 수 없었거든. 수련이 그를 죽인 것은 아마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거야.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냥 그녀를 내버려 두기로 했지.
비구니로 살면서 고통받게. 그것이 가장 적절한 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왜 저를 위협하는 건가요? 왜 감시하고? 강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위협이라. 그건 경고야, 유나 씨. 당신이 파헤치려는 과거는 아무에게도 좋을 게 없어요. 당신 어머니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할 만큼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떠나면 모든 일은 그대로 묻힙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수련은 계속 비구니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파고들면 그의 시선이 얼음장같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아무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진실을.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겁니다.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택이지. 하지만 경고했다. 그 결과는 너가 감당해야 할 거야. 나는 아직도 내 아들의 죽음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는 뒤돌아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절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암자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진성 스님이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내가 들어서자 곧 떴습니다. 유나.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나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강 회장은 갔어요. 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머니가 직접 말해줘야 해요. 모든 진실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모든 것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왔구나. 어머니는 진성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25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암자방 안,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기대 앉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만졌습니다.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25년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26일 때였어.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었지. 어느 날 한 학생이 내게 고백을 했어. 강민준, 강 회장의 아들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그는 내 학생이었고 5살이나 어렸으니까. 하지만 그는 매우 집요했어. 어머니는 말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 아파트 앞에 나타났어. 술에 취해 있었고 난 두려웠어. 그가 떠나길 바라며 문을 열어줬는데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나를 강제로.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몇 주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 너였어, 유나.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출생의 진실은 이렇게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했어. 하지만 강 회장은 이미 그때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어. 오히려 내가 그를 유혹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하지만 난 결심했어. 너를 지키기로.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볼지 상관없이 넌 내 아이였으니까.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졸업했고 먼 도시로 이사했어. 그렇게 너를 낳고 키웠지. 처음 몇 년은 어려웠지만 우리는 행복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 내가 5살 때 강 회장의 아들이 다시 나타났어. 어떻게 우리를 찾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서 있었어. 그는 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 자신의 이름을 물려줄 상속자가 필요하다며 너를 데려가겠다고 했어. 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그때 넌 겨우 5살이었어. 어린아이를 그 엄마에게서 떼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 그저 자신의 소유물처럼 데려가겠다고 했지. 내가 거절하자 법적으로 친자 관계만 증명하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며 협박했어. 그가 나를 강제로. 그런 일을 겪게 한 뒤에도 아이를 달라니. 그건 정상적인 요구가 아니었어.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내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고 했어. 그의 권력과 재력으로 얼마든지 너를 가져갈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방해된다면 나를 없애버릴 거라고 위협했어. 난 거절했어. 그러자 협박했어. 자신의 힘을 이용해 법적으로 너를 빼앗을 거라고. 그가 너의 생부라는 걸 증명하면 가능할 거라고.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우리 집에 다시 찾아왔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내가 방해된다면 나를 없애버릴 거라고 했어. 너는 방에서 자고 있었지. 내가 깨어날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일이 벌어졌어. 그가 나를 밀치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 정신이 혼미해지는 중에도 그가 내 방으로 향하는 걸 봤어. 난 공포에 질렸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나 그를 막으려 했어. 그 과정에서 부엌 칼이 그의 가슴에 박혔어.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난 패닉 상태였어. 그가 쓰러졌고 피가 온 바닥에 퍼졌어. 그 순간 떠오른 건 너였어.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어. 서둘러 널 깨워 옷을 입히고 작은 배낭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지. 그리고 너를 데리고 집을 나와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고아원으로 향했어. 원장은 내 대학 선배였거든.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 그리고 마지막 말. 내가 엄마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를 고아원에 맡긴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어. 사실 그때는 그와 함께 죽을 생각이었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으니까. 하지만 불길 속에서 문득 내 얼굴이 떠올랐어. 그 생각에 살고 싶어졌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고 결국 소방관들이 나를 구해냈어. 어머니의 손등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화상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 강 회장의 아들의 시신이 발견됐어. 불에 완전히 타버려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 경찰은 나를 살인 및 방화 혐의의 주요 용의자로 보고 있었어. 하지만 운이 좋았던 건지 그 무렵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성이
도시 외곽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 그 여성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경찰은 실수로 그 시신을 내 것으로 잘못 판단했지. DNA 감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거든. 이런 오인으로 인해 경찰은 나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어. 강 회장은 달랐지. 그는 내가 살아있다고 확신했고 경찰보다 더 끈질기게 나를 추적했어. 결국 나는 도망쳐야 했어. 병원에서 빠져나와 완전히 모습을 바꾸고 그의 추적을 피해 이절에 도착했지. 진성 스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왜 저를 다시 찾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매일 그러고 싶었어. 하지만 너에게 다가간다면 강 회장이 너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내 아이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웠어. 그리고 내가 알게 되면 내 삶도 파괴될 거라고 생각했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진실이 너를 불행하게 만들까봐. 어머니는 벽장 쪽으로 손을 뻗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수백 개의 작은 염주들이 가득했습니다. 각각의 염주알마다 내 이름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하나씩 만들었어. 내 이름을 새기며 기도했지. 염주의 수를 세면서 내가 몇 살이 되었을지 생각했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너를 상상했지.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진성 스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련 스님, 유나 씨, 절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강 회장, 그가 결국 어머니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법당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내 아들은 너무 어렸어. 첫째이자 유일한 아들. 내가 평생 바라던 아이였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은 격렬한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을 말하고 있었죠. 그 아이는 내 모든 꿈이었어. 내가 평생 힘들게 일궈온 모든 것을 물려줄 아이였지. 대학 졸업하고 곧 회사에 들어올 참이었는데 그의 말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 그 아이만이 내 전부였어. 그런데 내 때문에 내 아들은 세상에서 사라졌어. 이제 너도 같은 고통을 느껴봐. 내가 겪었던 그 불길처럼. 갑자기 암자 뒤쪽에서 폭발 소리가 들렸고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 내가 살아야 해. 내가 25년 전에 못했던 일을.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 어머니는 내 손을 놓고 강 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해요. 하지만 내 딸은 보내줘요. 그건 당신과 나 사이의 일이니까. 강 회장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유나? 오, 그 아이야말로 내 복수의 가장 완벽한 대상이지. 내가 내 아들을 앗아갔듯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앗아가겠어. 그 아이의 손에 피를 묻히면 너는 영원히 괴로워할 거야. 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미워도 손녀예요. 어머니는 다급히 나를 돌아봤습니다. 유나가 어서 진성 스님이 널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야. 아니요. 어머니 같이 가요. 제발.
넌 살아야 해, 유나. 내가 25년 동안 기도한 이유, 그건 내가 살아서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내게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염주가 담긴 상자를 내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져가. 내 마음, 내 기도가 담겨 있으니까. 어머니, 제발. 가, 유나. 이번엔 내가 널 제대로 지킬게. 어머니는 재빨리 강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팔을 힘껏 잡아채며 강 회장을 불길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치 그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진성 스님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가야 합니다. 눈물로 흐릿한 시야 너머로 어머니가 강 회장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실루엣은 불길 사이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더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충격파에 밀려나는 뒤로 넘어졌고 진성 스님이 나를 지키려 몸을 날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성 스님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절에 왔을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죠. 마치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예견하듯이. 병세가 위급하다는 걸 알았고 강 회장의 복수가 곧 다가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남기고 싶은 것들, 말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정리해 두었어요. 마치 유서처럼. 하지만 유서보다는 더 깊은 무언가를. 당신은 유나를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손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유나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나는 매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 내가 너를 두고 떠난 건 내가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돌아오지 않은 건 내가 나타나는 순간 너에게 위험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이제 과거는 끝났어.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라. 내가 못다한 삶을 내가 마음껏 살아주길. 그리고 기억해. 넌 절대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 넌 언제나 사랑받았고 기도받았고 그리워했던 아이야.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봉투를 더 살펴보니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제 모습이었습니다. 고아원에 가기 전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빛, 내 희망, 내 유나.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어딘가 따뜻한 빛이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팔에 남은 화상 자국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그것도 절 지키기 위해 두 번째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무심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출근하고 버스는 시간대로 지나가고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상자를 책상 위에서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수백 개의 염주알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나를 집어들어 살펴보니 정성스럽게 새겨진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언제 새겨진 것일까요? 제가 10살 때, 20살 때, 아니면 30살이 되었을 때,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벌 강민석 회장, 강원도 절 화재로 사망. 기사에는 사고로 추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강 회장의 양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선사업가, 성공한 사업가, 지역사회 기여자. 어디에도 그의 아들이 스토킹 범죄자였다는 사실이나 그가 어떤 복수를 위해 불을 질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진실을 모른 채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술관 관장님이었습니다. 유나 씨, 괜찮아? 병원에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불교미술 특별전은 걱정하지 마. 다른 큐레이터가 맡았어. 당분간 쉬면서 몸 회복에 신경 써. 감사합니다, 관장님.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미술관에서의 일, 전시회 준비, 그 모든 것이 이제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의 중심이었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를 잃은 듯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진성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소의 승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스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팔에도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에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이 있어서요. 스님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는 이미 봤던 것과는 다른 더 오래되고 깊은 비밀을 간직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건 수련 스님이, 아니, 유나 씨 어머니께서 절에 오신 첫날부터 보관하고 계셨던 물건입니다. 어머니께서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유나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25년 전 신문 스크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 오늘도 너를 떠올렸다. 내가 잘 지내고 있기를.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매일매일 저에 대한 생각과 기도를 기록한 일기였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겨보니 제 생일마다 특별히 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편지처럼. 유나, 오늘 내 10번째 생일이구나.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웃고 있을까? 친구들은 많을까? 선생님께 칭찬받고 있을까? 엄마는 오늘도 널 위해 기도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단 하루도 유나 씨를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밤 절 뒤 작은 언덕에 올라 서울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죠. 스님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유나 씨를 해칠까봐 두려워하셨죠. 그리고 유나 씨가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셨고요.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는 어머니의 부재였어요. 그걸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유나 씨의 온전한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스님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매달 보내신 후원금 기록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입금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5년간 매달 같은 금액이 김은혜라는 이름으로 입양아 지원재단에 기부된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출가한 뒤에도 절의 일을 하시며 버신 작은 수입으로 꾸준히 후원하셨습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고 싶으셨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25년의 시간 동안 어머니는 이렇게 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우려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님, 절이 모두 타버렸나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타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법당과 몇몇 건물은 소방대가 도착해 불을 끌 수 있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스님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수련 스님의 유해는 절 뒤 작은 봉우리에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유나 씨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던 그 언덕 위에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위안도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매일 저를 생각하던 곳이었으니까요. 제가 가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강 회장의 가족이 연락해 왔습니다. 유나 씨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저를 만나려고 하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들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강 회장의 가족을 만나야 할까요?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들도 저처럼 답을 찾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볼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스님이 떠난 후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후회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제 대학 입학 시기쯤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너를 보았다, 유나. 물론 직접 만난 건 아니야. 신문에서 우연히 내 사진을 발견했단다.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내 모습. 넌 어른이 되어 있었어.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는지.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넌 잘 자라주었구나. 그 기사를 오려놓은 신문 스크랩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국 미술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미술을 공부한다니 놀랐어. 나도 젊었을 때 그림을 그리길 좋아했거든. 어쩌면 그건 우리가 공유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일지도 몰라. 내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증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도 미술을 좋아했다니. 그것이 제가 미술 쪽으로 진로를 정한 이유였을까요? 유전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순전히 우연일까요? 며칠 후 저는 강원도로 다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 화재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이미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의 생명력이 죽음의 흔적을 조금씩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성 스님이 절 입구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스님을 따라 절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돌탑 아래 새로 조성된 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여기서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저 멀리 서울 방향을 바라보며 스님의 말에 고개를 들어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멀리 평야와 그 너머 희미한 도시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여기서 저를 생각했던 거군요.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제 이름이 새겨진 염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왔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보호하려 하셨는지, 염주알을 하나하나 만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었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면서요. 묘 앞에 염주 하나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제 생일에 맞춰 어머니가 특별히 만드셨다는 20번째 생일 염주였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돌아보니 노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유나 씨인가요?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강민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정확히는 친할머니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할머니라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위협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저를 만나고 싶으셨나요? 그녀는 잠시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 사과요? 남편과 아들이 유나 씨 어머니에게 한 일, 그리고 유나 씨의 인생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솔직히 남편하고 오래전부터 따로 살았어. 폭력에다 의처증까지. 그 속에서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처음엔 아들 생각에 참으려 했지. 남편은 아들의 잘못된 행동도 눈 감아주고 오히려 감싸기만 했어. 그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지.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랑 남편의 권력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아들마저 죽고 나서는 따로 살게 되었어. 근데 최근에야. 그때의 진실을 알게 됐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제가 대꾸하지 않자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짐 정리하다가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어. 그때 모든 게 드러났지. 아들이 유나 씨 어머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손녀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아, 이렇게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을 손녀를 몰랐다니.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아가,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25년간 알지 못했던 손녀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어. 아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그는 끝까지 감싸고 돌았어.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 유나 씨 어머니를 25년간 괴롭혔어.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가족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 유나 씨와 내 엄마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으니까.
지금 와서 말하는 게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비록 늦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용서받고 싶어. 아가, 너까지 이렇게 고통받게 한 건 우리 가족의 죄야. 이제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부드러웠습니다. 25년간 쌓였던 죄책감과 슬픔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투였죠.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가, 이건 내가 내 미래를 위해 마련한 기금이야. 우리 집안의 재산 중 일부를 내 명의로 된 신탁 계좌에 넣어둔 거지.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순 없어. 내 엄마가 겪은 고통, 내가 받은 상처를 돈으로 지울 순 없어. 하지만 적어도 내 앞날의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하고 싶은데 무슨 제안인가요? 유나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엄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자.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재단. 우리 가족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어. 내가 원한다면 함께 운영할 수도 있고, 그 재단을 통해 내 엄마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여성들은 겪지 않도록. 그게 내 엄마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반성, 그리고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다. 어머니라면 좋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나서 절이 많이 훼손됐어요. 재건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이미 진성 스님과 절 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시주와 향후 절 운영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참이었거든. 유나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어머니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어떤 미래를 그렸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감사함.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25년의 공백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지켜주셨으니까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았다는 상처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랑받았다는 진실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어쩌면 강 회장의 아내가 제안한 재단도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일. 그것이 어머니의 희생에 가장 적합한 응징이자 용서의 형태가 아닐까요? 돌아서는 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니의 묘를 바라봤습니다. 소나무가 서 있는 언덕 위, 서울을 향해 있는 그곳. 어머니가 매일 저를 생각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작게 속삭이며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년 후 가을의 끝자락. 연화사 입구에 서니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화재로 무너졌던 건물들은 복구되었고
새로 지어진 법당은 예전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나무들은 울긋불긋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에 낙엽이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미술관을 그만두고 서울 생활을 정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산속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윤주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본명을 딴 재단은 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친할머니니 지금은 제게 이모처럼 가까워진 정영숙 여사의 도움으로 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절 입구에서 진성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유나 씨, 오랜만입니다. 네, 스님. 오늘이 어머니 제삿날이라.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년 전 오늘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스님을 따라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법당 안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승복을 입은 모습이 아닌 젊은 시절 대학생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은 영숙 여사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법당이 완전히 새로 지어졌군요. 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죠. 특히 유나 씨의 재단이 큰 도움이 되었고요. 재단에서 기부한 금액으로 법당 한쪽에 작은 도서관도 지었습니다. 수련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인근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러실 겁니다. 법당에서 간단한 제사를 지낸 후 저는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길이 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곳이었으니까요. 묘소 앞에 앉아 어머니가 남긴 염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그녀가 남긴 염주와 편지. 어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같이 느껴졌습니다. 재단이 첫 번째 쉼터를 열었어요. 5가정이 이미 그곳에서 지내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도 다니고 있죠. 제가 그들을 매주 방문해서 미술 수업도 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그들을 사랑하려고 해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묘비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책을 썼어요. 다음 달에 출판될 예정이에요. 염주에 새긴 이름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어머니와 제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았죠. 가방에서 책의 교정본을 꺼내 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염주 사진과 함께 어머니의 법명인 수련과 본명인 윤주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친할머니도 재단 일을 많이 도와주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과 남편이 했던 일에 대한 속죄로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고 어머니가 남긴 염주들이 작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어머니처럼 매일 염주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염주에 제가 만난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가끔은 너무 그리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웃음소리는 어땠는지. 기억이 점점 흐려져요.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들 덕분에 저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아요. 25년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도
저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머니와 저를 연결하는 또 다른 끈이니까요. 묘소 주변에 제가 심어놓은 꽃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언덕은 이제 제게 가장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있어요. 재단의 아이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입양을 결심했어요, 어머니. 재단의 쉼터에 있는 5살 여자아이예요. 이름은 수아라고 해요. 어머니의 본명인 수련에서 한 글자를 따왔죠. 다음 달이면 입양 절차가 마무리될 거예요. 이 결정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보호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아는 제가 겪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아이를 쉼터에 맡기고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떠난 이유를 알려줄 거예요. 그 아이가 자신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줄 거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묘비에 손을 얹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에게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수아에게로,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로 이어질 거예요. 그것이 제가 어머니의 딸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저녁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이곳에서 서울을 바라보며 저를 그리워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염주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완성한 것으로 수아의 이름을 새겨넣은 첫 번째 염주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누군가의 엄마가 됩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묘소 주변에 심어둔 작은 소나무 사이로 한 마리 참새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짧게 지저귀고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응답 같았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제 곁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일 목에 걸고 다니는 염주처럼 제 삶에 깊이 새겨져 있는 존재로. 사랑해요, 어머니. 일어서서 묘소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픔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 절 입구에서 작은 소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할머니와 함께 온 수아였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며 어머니의 품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수아야, 저기 보이는 저 언덕에 누가 계시는지 알아?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누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셔. 나의 엄마, 그리고 곧 수아의 할머니가 될 분이야. 할머니요? 응. 언젠가 우리 함께 인사드리러 가자.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거든. 널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수아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넌 절대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 넌 언제나 사랑받았고, 기도받았고, 그리워했던 아이야. 이제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수아에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수아의 작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어깨에 걸쳐진 가방 속에는 어머니가 남긴 염주들이 조용히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축복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염주처럼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전하기로 말이죠. 그것이 어머니의 진정한 유산이었고 제가 이어갈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이제 수아로 이어지는 사랑의 염주. 긴 기다림이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